재능이란 어떤 일을 남보다 뛰어나게 해낼 수 있는 타고난 능력과 후천적으로 길러진 기량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 시간에는 동양과 서양, 그리고 한국의 어록과 격언, 어휘를 통해 재능의 본질, 재능의 한계, 재능을 대하는 태도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충걸이라는 말이 있다. 맹자에서 비롯된 말로 재주와 슬기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단순히 한 가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재주와 판단력을 함께 갖춘 인물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동양에서 재능은 처음부터 슬기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칠보지제라는 어휘가 있다. 일곱칠, 걸음보, 갈지, 재주제, 일곱 걸음을 걷는 동안에 시를 지을 만한 재주라는 뜻으로 뛰어난 글재주를 이루는 말이다. 이 표현은 재능이 얼마나 빠르고 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극적인 상황으로 포착한다. 재능의 속도와 즉발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재능의 본질에 관해서는 서양에서도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었다.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 엘베시우스는 정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데 족한 재능의 정도는 우리들이 가진 재능의 정도에 대한 정확한 척도이다. 이 문장은 재능의 크기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측정한다. 재능이란 내부에 잠재된 어떤 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작용하여 반응을 이끌어내는 힘이라는 관점이다. 반면 프랑스의 작가 플로베르는 재능의 기원을 다르게 본다. 재능은 오랜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노력의 산물이다. 재능을 타고난 것으로 보지 않고 축적된 노력이 결정화된 결과로 본 것이다. 이 시각에서 재능은 선천적 특권이 아니라 후천적 성취물이 된다. 주베르는 팡세에서 재능과 양식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했다. 재기는 쓸모없는 많은 생각을 가지는 데 있고 양식은 필요한 지식을 몸에 잘 익히는 데 있다. 재기는 풍부하고 과잉된 상상력의 영역이고 양식은 절제되고 실용적인 판단의 영역이다. 이 구분은 재능이 반드시 실용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동양의 고전 독고명록에는 재능의 양면성을 날카롭게 정리한 말이 있다. 재능은 칼과 같다. 잘 쓰면 몸을 지킬 수 있고 잘 쓰지 못하면 몸을 해친다. 칼은 도구이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 재능도 마찬가지다. 방향과 쓰임새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재능 있는 솜씨를 표현하는 속담이 있다. 고양이 달걀 굴리듯이라는 말이다. 무슨 일을 재치 있고 묘하게 해 나감을 이루는 표현이다. 고양이가 달걀을 굴리는 모습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능숙하고 우아하면서도 정확하다. 뛰어난 재능의 발현이 어떤 모습인지를 일상적인 장면으로 포착한 표현이다. 그러나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보브 나르근은 성찰과 격언에서 이렇게 썼다. 사람은 재능을 가진 것만으로는 남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 재능은 능력의 증명이지 신뢰나 공감의 자동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재능과 인간관계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라로슈프코는 더 날카로운 방향으로 이 문제를 짚는다. 무엇이든 한 가지 재능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처럼 성가신 존재는 없는 법이다. 단일한 재능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은 그 재능을 삶 전체에 대입하려 한다. 하나의 잣대로 모든 것을 재려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아미엘은 일기에서 이 심리를 더 깊이 분석한다. 재능 있는 인간은 재능만 인정하고 재능 외에는 용납하지 않는다. 모든 권위를 조소하고 모든 미신을 우습게 여기고 모든 규율에 반항하고 싶은 기분을 일으킨다. 재능이 어떤 심리적 함정을 만드는지를 직접적으로 서술한 문장이다. 재능은 자기 확신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을 배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굴드는 다른 방향에서 경계를 제시한다. 어떤 점에서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잘난 사람도 다른 점에서는 남만 못할 것이며 못난 사람도 다른 점에서는 남보다 나을 수 있다. 자기를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과 다름없다. 재능을 정체성의 중심에 놓는 순간 그것은 자유의 근거가 아니라 부담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한국 속담에도 이 맥락과 닿은 말이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어떤 재능이 탁월해 보여도 그것보다 더 탁월한 수준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재능에 대한 자기 과신이 가져올 결과를 민중의 언어로 단호하게 정리한 표현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는 이런 속담도 전한다. 너는 용트림하는 재주가 있느냐? 뾰족한 재주도 없이 남을 흉보는 사람에게 던지는 핀잔이다. 비판과 판단을 앞세우기 전에 자신의 역량을 먼저 따져보라는 의미다. 전혜리는 자신의 산문에서 재능의 운용 방식을 이렇게 지적했다. 재능을 일상 회화 속에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재능은 그것이 향하는 방향과 농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일상적인 소모에 희석된 재능은 결국 어디서도 온전히 발현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재능 자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다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당나라의 문장가 한유는 잡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천리만은 언제나 있지만 백낙은 언제나 있지 않다. 하루 천리를 달리는 명만은 어느 시대에나 있으나 그것을 알아보는 백낙은 드물다. 재능의 시련은 재능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끌어내는 환경과 인물의 존재에도 달려있다. 재능은 발화점이 필요하다. 보브나르그는 그럼에도 이렇게 썼다. 우리들의 가장 확실한 보호자는 재능이다. 백낙이 없더라도 재능 자체는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재능은 타고난 것이기도 하고 쌓아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기원을 가졌든 간에 재능은 쓰는 방향에 따라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가두는 함정이 되기도 한다. 한유가 잡설에서 남긴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천리만은 언제나 있지만 백낙은 언제나 있지 않다. 재능의 시련은 재능 그 자체만큼이나 그것을 둘러싼 조건과 관계에 달려있다. 동양은 재능을 슬기와 짝지었고 플로베르는 노력의 결정으로 엘베시우스는 남에게 미치는 힘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재능의 근원을 인간 자신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은 선물에서 찾는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재능이 무기가 될지 함정이 될지는 그것을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느냐 아니면 맡겨진 은혜로 여기느냐에 달려있다. 천리말을 알아보는 백낙이 밖에 있듯 재능을 세운 이의 뜻 안에서 쓰일 때 비로소 그 재능은 자신을 지키는 칼이 된다.